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머릿말. 지난 20년 동안 나는 엄청난 모험을 계속하여 살아왔다. 모험이 시작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다. 어느 날 나는 친구 폴 앨런과 함께 하버드 스퀘어에 서서 포퓰러 일렉트로닉스지에 실린 한 조립 컴퓨터 사진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이 최초의 본격 개인용 컴퓨터에 관한 기사는 우리를 흥분으로 몰아넣었다. 폴과 나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된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그것이 우리 자신과 컴퓨터 업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의 판단은 옳았다. PC 혁명이 일어났고 이 혁명의 파고는 수많은 인간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미처 꿈도 꾸지 못했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PC 산업의 태동기에 언론은 이 새로운 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정보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다음 여행은 신문이나 잡지, TV와 라디오 같은 매체나 각종 세미나의 단골 주제가 되어 백가쟁명을 양산하고 있다. 지금은 너무나도 정보고속도로에 대해서 거침없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 정보고속도로와 거기 도사린 함정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정보고속도로 네트워크라고도 한다를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인터넷 또는 500개의 채널 선택권을 제공하는 TV라고 말한다. 통신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몇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이 혁명은 새로운 응용물들,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요구들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구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정보고속도로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는 전문가나 컴퓨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사회성원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 그래야 정보고속도로가 더 폭넓게 수용되고 우리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런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다. 버거운 작업이지만 나는 이 책이 미래 여행의 안내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1장 혁명이 시작된다. 나는 13살 때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삽목, 3개의 O 또는 X를 연달아 놓으면 이기는 서양식 오목 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때 레이크사이드에 있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육성회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 컴퓨터를 한 대 들여놓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아이들이 거기에 흠뻑 빠져들었던 것은 거대하고 값비싼 번듯한 기계를 우리 같은 어린애가 조작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희열 때문이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차를 운전하는 따위의 어른들이 하는 재미있어 보이는 활동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어렸다. 그런 우리가 거대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또 기계는 꼬박꼬박 지시에 따른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컴퓨터가 대단한 것은 작업을 하면서 나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즉각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프로그램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며 내가 지시하는 명령을 어김없이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감동한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가장 성률이 높은 게임 전략이었다.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는 장난감을 그냥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변화시켜 놓았다. 이처럼 장난감에다 좀 더 많은 기능을 덧붙이려는 충동은 아이들을 창조적으로 놀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것은 창의력의 본질이기도 하다. 학교 선생님이나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 대번에 컴퓨터를 떠올릴 정도였다. 우리는 일종의 혁명, 대체로 평화적인 것을 일으켰다. 새로운 네트워크의 범위와 효율성,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나는 19살의 나이에 나름대로 앞날의 세계를 점치고 내가 옳다고 여긴 방향에 나의 미래를 걸었다. 결과적으로 나의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19살의 빌 게이츠와 지금의 내가 처한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주도하는 이상적인 시장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미래의 승부를 걸고 있다. 10대 때 나는 저렴한 컴퓨터가 가져올 미래상을 꿈꾼 적이 있다. 그것은 책상마다 집집마다 한 대씩 놓인 컴퓨터였다. 그 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 이념이 되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탐구하고 신나는 공연을 즐기고 친구를 사귀고 가까운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멀리 떨어진 친지에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 도구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육보다는 지혜의 보탬이 되는 매개물이다. 정보고속도로에 고속도로라는 비유는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표현은 풍경과 지형,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새로운 통신술의 가장 감동적인 측면이 바로 거리를 없앤다는 점에 있는데도 말이다. 고속도로라는 말은 또한 모든 사람이 같은 길에서 운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망은 느긋하게 창밖 경치를 내다볼 수도 있고 마음 내키면 아무 때나 샛길로 빠질 수도 있는 시골길과 비슷하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네트워크 자체보다는 거기서 누르는 혜택에 초점을 맞춘 손가락 하나로 모든 정보를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 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나는 새로운 통신망이 전 세계의 중심 백화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곳은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이 물건을 팔고 거래하고 투자하고 깎고 고르고 따르고 새 사람을 만나고 서성거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보고속도로란 말을 듣거든 도로를 떠올리지 말고 시장이나 증권거래소를 연상하라. 뉴욕 증권거래소나 농산물 시장 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정보를 찾는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서점의 활기와 소란을 연상하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서 청춘 남녀의 풋사랑에 이르기까지 온갖 유형의 인간 활동이 그 안에서 펼쳐진다. 대부분의 거래는 현찰의 수수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비단 돈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온갖 종류의 디지털 정보가 이 시장의 새로운 교환 수단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정보 시장은
인간의 물자, 서비스, 사고가 교환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결합시킬 것이다. 내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가? 처음에 자전거는 바보스러운 물건이었다. 자동차는 시끄러운 불청객이었다. 휴대용 전자계산기는 수학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였다. 라디오는 문자 매체의 종말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세태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계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갔다. 우리의 수고를 들어주는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영감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기계는 우리의 다른 도구들 옆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보한다. 기계와 함께 자란 새로운 세대는 그 기계를 바꾸고 인간화한다. 기계를 가지고 논다. 전화는 쌍방향 통신에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처음에는 성가신 물건으로 취급되어 찬밥 신세를 면지 못했다. 사람들은 가정에 침투한 이 기계가 거북살스러웠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새로운 기계를 얻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통신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한번 오붓한 대화를 나누려면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서 때로는 식사까지 곁들여야 했다. 그러다 보면 한나절이 금세 지나갔다. 기계는 조금씩 인간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비행사이며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1939년에 나온 자신의 회상록 바람, 모래, 별에서 쓴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에 대해서 쓰면서 19세기 말에 등장한 철도가 서서히 수용되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 연기를 토하며 굉음을 지르는 기관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철괴물이라며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철로는 꾸준히 깔렸고 도시마다 기차역을 지어갔다. 물자와 서비스가 그곳으로 넘나들었다. 멋진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새로운 운송수단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경멸은 수용으로 심지어는 찬성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철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450년 통신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일어났다. 독일 마인츠의 금 세공사였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활자를 고안하여 유럽에서는 최초의 인쇄기를 만들었다. 중국과 한국에는 이미 인쇄기가 있었다. 인쇄된 언어는 주민들의 관심 영역을 마을 바깥으로 넓혀주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상업도시의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인쇄소들은 정보 교환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람들이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교육의 혁명이 일어났고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 구텐베르크 이전에 유럽 대륙에 있던 책은 약 3만 권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대부분은 성경과 성경 주에서였다. 그러던 것이 1500년에는 온갖 종류의 주제를 다룬 책이 무려 900만 권에 이르렀다. 정보고속도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중세를 뒤흔들었듯이 우리 문화를 드라마틱하게 변혁시킬 것이다. PC는 이미 우리의 작업 환경을 바꾸어 놓았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강력한 정보 처리 장치가 고속도로에 연결되면 사람, 기계, 오락, 정보 서비스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천 개의 도서관을 밤이건 낮이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가려는 레스토랑의 메뉴, 와인 종류, 그날의 스페셜 요리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식도락 평론가가 그 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했는지가 우선 궁금할 것이다. 당신은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그 식당이 위생 점수를 몇 점이나 받았는지도 알고 싶어 할 수 있다. 식당 주변이 왠지 꺼림칙하다면 경찰 기록을 근거로 안전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래도 가고 싶은가? 그럼 당신은 예약을 하고 싶고 약도를 얻고 싶고 현재의 교통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가야 막히지 않을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당신이 운전하는 동안 목적지까지 가장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최신 정보가 종이에 찍혀서 또는 음성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다.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정보를 당신이 편리한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방송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마음대로 프로를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쇼핑을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동호인들과 접촉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알릴 수 있다. 밤 뉴스는 당신이 지정한 시간에 시작될 것이며 당신이 원하는 만큼 지속될 것이다. 그 뉴스는 당신의 관심사를 잘 아는 서비스 업체나 당신 스스로가 고른 주제만을 다룰 것이다. 이런 정도의 변화에도 사람들은 불안에 떤다. 나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결국 미래를 낙관하고 잘 되리라 믿는다. 그것은 원래 낙천적인 나의 천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컴퓨터와 함께 자라온 우리 세대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역사는 진보하게 마련이며 우리는 그 진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제2의 획기적인 변혁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을 나는 크나큰 행운아라고 여긴다. 내가 이 남다른 희열을 처음으로 맛본 것은 값싼 고성능 컴퓨터가 등장하리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10대 시절이었다. 우리는 컴퓨터의 실물을 접한 적이 거의 없다. 컴퓨터 사용료는 엄청나게 비쌌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컴퓨터 공동 사용료는 시간당 $40였다. $40가 있어야 도도한 컴퓨터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 수 있었다. PC를 한 대 이상 가진 사람이 적지 않고 그것도 하루 종일 놀려두기 일수인 요즘과 비교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이야기다. 물론 그 시절에도 컴퓨터를 살 수는 있었다. $18,000를 주면 디지털 이퀴퍼먼트사 DEC에서 만든 PDP-8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 컴퓨터는 중형 컴퓨터로 불렸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대형이었다. PDP-8은 가로 세로 각각 60cm에 높이 180cm였으며 무게는 120kg 정도였다. 우리 고등학교에도 한때 이 컴퓨터를 들여놓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컴퓨터 앞에 붙어 살았다. 비록 성능은 보잘것없었지만 PDP-8은
누구나 개인 컴퓨터를 가지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값싼 컴퓨터가 대중화되리라는 나의 확신은 해가 갈수록 강해졌다. 내가 PC 개발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도 나 자신이 컴퓨터를 그만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소프트웨어도 값이 비쌌다. 컴퓨터 기종마다 소프트웨어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했다. 학비와 용돈은 부모님이 대주셨지만 컴퓨터 사용료는 내 혼자 힘으로 마련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산업성에 눈뜬 것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였다. 폴 앨런과 나는 초보 수준이 프로그래밍 일자리를 얻었다. 여름 한철을 일하고 $5,000를 받았으니 고등학생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그 액수만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았다. 내가 16살이고 폴이 19살이던 1972년 어느 여름날 폴은 나에게 일렉트로닉스지 143쪽 한 귀퉁이에 실린 10줄짜리 기사를 보여주었다. 인텔이라는 신생기업에서 8080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내놓았다는 내용이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송두리째 담고 있는 간단한 칩이다. 폴과 나는 이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진 성능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폴은 이 칩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컴퓨터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당시 컴퓨터 업계 그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범용 컴퓨터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다. 폴과 나는 8080이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폴은 인텔에 전화를 걸어 매뉴얼을 요청했다. 우리는 매뉴얼을 파고들었다. 8080은 정교하지 못했다. 트랜지스터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내 도로의 차량 소통 감지기가 집계한 수치를 분석하는 기계에 이 작은 칩을 활용하는 방안을 떠올렸다. 우리가 만든 시제품의 능력은 뛰어났다. 그러나 정작 우리 기계를 사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어려서 미덥지 않은 모양이었다. 실망스러웠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1973년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을 때 폴은 보스턴의 허니웰사에 취직했다. 중형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짜는 일이었다. 그는 회사에 들어간 뒤에도 하버드 대학까지 차를 몰고 와서 미래의 계획을 놓고 나와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컴퓨터 업체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위협적인 상대로 보지 않았다. 보잘것없는 칩이 진짜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까지 그들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인텔의 전문가들조차도 8080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폴과 나는 이 새로운 칩을 통해 응용이 자유롭고 성능이 완벽한 컴퓨터가 탄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컴퓨터의 구입 가격이 떨어지면 컴퓨터 사용료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컴퓨터 값이 싸지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을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되면 이 만능 기계의 엄청난 잠재성을 살려주는 소프트웨어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폴과 나는 하드웨어는 대부분 일본 기업들과 IBM이 생산하리라 예상했다.
우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에 성부를 걸 필요가 있었다. 기죽을 이유가 없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 업계의 구조 개편을 몰고 올 것이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활동 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날 폴과 나는 하버드 스퀘어의 신문 가판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때 폴이 포퓰러 일렉트로닉스지 1월호를 집어들었다. 그 일 덕분에 우리의 꿈은 미래의 현실이 되었다. 잡지 표지에는 토스트 크기만한 작은 컴퓨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컴퓨터의 이름은 알테어 8800이었다. 알테어는 스타트rek에 나오는 행선지 이름이다. 가격은 사용자가 조립해서 쓰는 조건으로 한 세트에 $397였다. 문제는 알테어 8800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거였다. 알테어 8800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참신한 발명품이긴 해도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는 없었다. 알테어의 진가는 인텔 8080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두뇌로 장착했다는 데 있었다. 우리는 다급해졌다. 이럴 수가. 우리 없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8080을 위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도 곧 나올 거야. 발전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았다. 나는 처음부터 그 일에 관여하고 싶었다. PC혁명의 초기 단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로 보였고 나는 그 기회를 붙들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주변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내가 갖는 느낌은 그때와 비슷하다. 당시 나는 남들이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불안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대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더라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1975년 폴과 나는 흑간에서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스타의 꿈을 키우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젊은 패기 하나만으로 회사를 차렸다. 우리에게 꿈을 그릴 시간이 없었다. 작은 컴퓨터를 위한 베이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첫 사업이었다. 우리는 컴퓨터의 작은 기억 장치에 많은 능력을 우겨 넣어야 했다. 알테어는 보통 4,000개의 문자를 기억할 수 있다. 알테어가 없었으므로 우리의 작업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알테어의 실물조차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텔 8080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지만 그것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알테어를 위한 베이직을 짜는 동안 내 몸은 파김치가 되었다. 1975년 겨울 나는 기숙사 방안을 수없이 맴돌았다. 폴과 나는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우리는 밤낮을 잊고 살았다. 책상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기 일쑤였다. 베이직은 5주 만에 완성되었다. 드디어 세계 최초의 중흥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탄생했다. 이번에는 회사 이름을 마이크로소프트로 지었다. 회사를 세우려면 많은 걸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장래의 소형 컴퓨터를 위한 소프트웨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다. 1975년 폴은 프로그래머 일을 그만두었고 나는 대학에 휴학원을 제출했다. 나는 부모님과 상의했다. 두 분은 원래 사업 감각이 있었다. 대학 졸업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곧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성공 비결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청한다. 물론 쉽게 답할 수 없는 물음이다. 행운도 따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가진 비전이었다. 우리는 인텔의 8080 칩에 잠재된 가능성을 통찰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로 했다. 컴퓨터 처리 비용이 공짜나 다름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의 화두는 그것이다. 컴퓨터 처리 비용이 내려가면 그 점을 10분 활용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출현하게 되므로 컴퓨터가 널리 보급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다. 우리는 컴퓨터가 일반화되리라는 믿음 하나로 회사를 차렸고 남들이 한눈을 파는 동안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처음에 가진 통찰력은 그 다음 일을 수월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적기에 급소를 공략했다. 우리는 남보다 한 발 앞서섰고 초반의 성공은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을 신제품 개발에 투자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려온 셈이었다.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통신 비용이 공짜나 다름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우리의 화두는 이것이다. 모든 가정과 사무실을 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한다는 아이디어는 우주 개발 계획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의 상상력에 불을 당기고 있다. 나는 사업 구상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편이다. 그만큼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